많은 나라 중에 또 우리 원화가 조금 더 많이 약하다. 이건 또 이유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700조, 800조 벌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로 들어왔을까? 어차피 투자 들어갈 건데 실제로 달러가 안 들어오는 들어온다. 구조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무역수지 흑자 낸 기업은 투자하느라고 안 들어오고 네. 금융 쪽은 코스피 올랐다고 리밸런싱 한다고 나가고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가고 올해로만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의 리밸런싱 수요가 원화 약세에 기여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여기 답변하려고 어제 계량 모델을 돌려봤어요. 예,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1조 원 증가할 때 환율이 0.2% 상승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결국 이번에 하여튼 고환율의 최대 수혜 산업군은 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은 곧 내려갈 수 있어. 너희들 지금 투자 안 하면 늦는다. 야, 한국 날아가면 어떡하니? 나중에 네. 높은 가격에 살려고. 탑티어 인사이더의 시각으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인사이더스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환율이죠. 이 고환율이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업종은 웃고 또 어떤 업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환율 상승의 이 이유와 배경부터 이 고환율을 기회로 바꿀 묘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선현 동국대 교수님과 성상현 부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재 투자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은 하는데 네네. 맞추기는 쉽지 않은 성상현입니다. 부부장 예전에 그 이력 보니까 채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까지 가시고 하는 게 이력이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슈카님 팬입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왔거든요. 아니 또 교수님도 저희 과 선배 중에 가장 성공하신 슈카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열심히 안 다녀서 사실 학교 다닐 때 잘 몰랐던 분인데 두 분 모시고 오늘 환율에 대한 깊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네. 요즘에 1,500원대 환율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1,500원대 환율 가끔 칠 때가 있었지만 경제 위기 때 그러다 바로바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지금 환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과거의 고환율과 지금은 다르긴 다릅니다. 네. 과거의 고환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전에 목격을 했던 뭐 코로나나 네. 아니면 금융위기 때나 네. 이럴 때는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달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뭐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갈까? 요즘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좋죠. 그렇고. 예. 근데 그거 지금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또 투자를 하려고 그대로 달러 계좌, 결국은 국외에 지금 그 계좌에 돈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관점에서 보면 환율이 네네. 약세가 되는 게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반도체 네. 기업들이 뭐 몇백 조를 번다고 하고 네. 있고 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 무역 흑자가 늘어도 별로 원화 강세가 잘 안 됩니다. 네네.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무역수지 흑자가 곧 원화 강세라는 공식이 완전히 작동을 멈춘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2015년까지는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가 외환시장에 풀리면서 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렸는데요. 2023년 2분기부터는 이 경상수지 흑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인은 이 민간 부분의 해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작년에 일례로 우리나라의 해외 증권 투자가 1,403억 달러고요. 네네. 전년에 67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급으로 1,230억 달러였는데 이 경상수지 흑자보다 더 많은 자본이 이제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간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권 투자의 3분의 2 가량이 미국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슈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이 해외 투자가 평소보다 3% 증가할 때 이 환율을 약 0.7%, 이 1,400원 기준으로는 10원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떤 일시적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 구조가 체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고령화가 진척됨에 따라 노후 자금으로 쌓이는 민간 저축이 증가하고 이 민간 저축이 국내뿐만 아니라 더 높은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경상 계정뿐만 아니라 이 금융 계정에 미친 영향력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작년엔 그랬는데 네. 올해는 코스피가 너무 좋으니까 네네.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좀 줄었다. 그리고 얼마 맞습니다. 전에는 네네. 이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조금이라도 많아졌다. 네네. 이런 뉴스도 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환율이 네네.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워낙 한국 주식시장의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또 하반기에 또 역대급 IPO가 미국에서 두 건이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될지는 그 방향성은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또 쏠림이 빠르게 일어나는 예. 국가는 유일하기 때문에 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모두가 바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그렇게 안심하기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서 네. 원화가 좀 약세가 되는 거라면 네네. 해외 자산이 느는 거니까 네네. 꼭 나쁘게 볼 일만은 또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어제 나온 이제 한국은행 이슈 리포트에 나온 네, 보고 온 건 아닌데. 예. 그 핵심 주장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에서의 상품 수지에 의존하던 국가에서 해외 투자해놓은 자산으로부터 들어오는 본원 수지로 이제 의존하는 그런 국가로 변하는 전환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상품 수지는 거의 0에 가까운데 네. 이 해외 투자해놓은 자산으로부터 오는 본원 수지가 엄청난 양 플러스이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는 국가인데 네네. 지금 한국은 그 전환기에 있고 아직은 본원 수지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본원 수지의 플러스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부부장님, 요즘에 또 보면은 많은 나라 중에 또 우리 원화가 조금 더 많이 약하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이유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전에는 돈을 벌면 대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게 국내로 다시 들어오고 그 대기업들은 결국 그 달러를 다시 뭐 원화로 환전을 시키고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뭐 외환보육을 쌓을 수 있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외환보육을 뭐 미국채로 사든지 뭐 이런 구조가 돌아갔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채를 지금 전혀 안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과거처럼 뭐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더라도 그거를 미국채로 나가지 않을 뿐더러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국가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야 네. 이 AI에 대한 생태계를 자기들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면 돈이 뭔가 계속 조달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게 채권으로 조달을 하든지 뭐 주식으로 조달을 하든지. 근데 과거에는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번 돈을 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냐고 하면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 알파벳처럼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부분을 또 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얘들이 지금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식으로 조달하는 게 더 싸기 때문이거든요. 네. 주식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게 싸려고 하면 주가가 높아야 됩니다. 그 미국의 목적은 지금 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데 미국의 기업들도 미국의 투자, 다른 나라 국가들도 미국의 투자. 이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국가들밖에 투자를 못 하거든요, 지금. 네. 그런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AI 생태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정 부분 이제 기여를 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인가 뭔가 정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 3,500억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투자를 한 양보다 그 금액보다는 작지만 그 비율 자체는 높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일본보다 단기적으로 좀 더 약세가 되고 있느냐? 더 많이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해외 투자 측면에서도 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일본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 1, 2년. 네. 근데 MSCI 이머징이라고 해서 이머징 국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있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는 1, 2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비중이 한 9% 정도였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한 18% 정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MSCI 이머징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오면 일정 부분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팔고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덜 오른 거에 리밸런싱을 해주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머징 내 국가들 중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훨씬 더 팔만한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올라가서 리밸런싱 측면에서 좀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것도 네. 있고 미국에도 지금 제일 많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은 나가는 게 지금 훨씬 많은 상황이고 특히 지금 1, 2년에 그게 거의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이익 사이클인 거 보시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단순하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고 훨씬 더 투자 금액보다는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가 일본보다 조금 더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맞다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 무한정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정체가 될 거고 주가의 상승폭도 정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밸런싱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네. 전보다는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는 밑으로 꺾이기는 저는 당분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환율이 밑으로 꺾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워낙 강세가 되기는 네네. 지금 당장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지금의 추세처럼 계속 그냥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뭐 최근 1, 2년이 가장 급격하게 오르는 거에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 무역 국가에서 투자 국가로 변모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고 네. 이제 그래서 환율이 좀 높게 유지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AI 사이클에 네. 우리나라는 1번, 2번, 3번, 4번을 전 다 들고 있다고 봅니다. 1번이라고 하면 반도체, 그다음 전력, 네. 그다음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MLCC, 그게 네. 광학 쪽이거든요. 마지막은 또 로봇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 모든 그 수직 계열화 체인 자체에 우리나라가 안 끼는 데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대규모 재정 지출을 우리가 마중물로 될 거니까 들어와서 미국 기업도 하고 다른 나라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네 개에서 우리나라는 안 끼는 데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 끊길 수가 없죠. 근데 안 끼는 게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네. 좋으면 네. 그 나라가 좋으니까 네. 환율이 저는 좋아져야 그래서 세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예.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난 뒤에는 그 그런 뒤에. 부분들. 네. 지금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네.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돈이 들어오겠죠. 이게 기업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네. 성수기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그 성수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돈을 이제 캐시카우처럼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벌어들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투자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LLM 정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투자 정도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뒷단의 투자는 시작도 안 됐다. 가령 그 전력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20년간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2050년까지 계속 깔리는데 네. 깔리는 게 확 오르다가 이렇게 좀 천천히 깔리긴 하겠죠. 네. 과거에 철도망이나 이런 것들은 70년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전 전력망은 그 정도 사이클이라 봅니다. 그다음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네. 좀 덜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안 끼는 데가 없다. 그러면 계속 투자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끌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면 네. 투자를 하지 말고 끌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네. 쉽지 않거든요. 그거랑 반대로 우리나라에도 투자할 만한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마켓을 크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돈을 많이 들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 시장을 키워 나가면서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지 방어에 초점에서 계속 맞추게 되면 막힌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예. 한 명인데 뭐 제가 주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투자 사이클이 초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자 그럼 부부장님 얼마 전에 한국은행은 이제 네.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기준금리를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기준금리를 조금 올리면은 소위 그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환율이 좀 안정화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차이는 큰 또 의미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혹시 한미 금리차 그래프와 네네. 환율 그래프 한번 그려보셨어요? 옛날에 많이 그려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그리면서 느꼈던 건데 예. 같이 안 움직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환율도 있겠지만 결국 물가 잡으려고 네. 하는 거고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화폐가 박살나기 때문에 네. 환율이 박살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금리니까 미국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라 이게 아니라 네네. 계속 그냥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으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환율이 박살나는 방식인 거지
이게 뭐 금리 차를 가지고 뭔가 이게 금리를 이렇게 붙이면 뭐 환율이 올라가고 뭐 금리를 떨어뜨리면 내려가고 이렇게는 그래프 그려보시면 시계열 자체가 아예 안 맞아요.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를 막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붙여서 뭐 환율을 떨어뜨린다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어렵다고 봅니다. 본다. 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외국인들이 코스피 팔고 이 나가는 그 자금 때문에 네네. 소위 뭐 리밸런싱 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준 네네. 높아졌다고 자꾸 팔고 나간다 네. 그래서 환율의 악영향이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까 이제 민간 부문의 해외 투자 구조적인 원화 약세의 요인이었다면 이제 올해로만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외국인의 리밸런싱 수요가 네. 이 원화 약세에 기여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올해부터 어제까지 외국인 순매도가 115조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맨날 팔더라고요. 맨날 좀 덜 팔 때도 됐는데. 맞습니다. 네. 이 115조 원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당연히 원화 약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여기 답변하려고 어제 계량 모델을 돌려봤어요. 예,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저희처럼 그냥 보고하지 않군요. 돌릴 줄 아세요? 경제학과 기억이 안 납니다, 나오셨으니까. 이제 저도. 경제학과 나 제가 석사까지는 했는데. 계량 네. 모델. 네. 그래서 그 외국인 일일 순매도량을 그 당일에 환율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가장 단순한 모델을 돌려봤더니 외국인 순매도가 1조 원 증가할 때 환율이 0.2% 상승하더라고요. 많이 상승하네요. 꽤. 네, 맞습니다. 네. 그 단순 모델이었는데 그렇고요. 이 외국인 순매도 변수 하나 자체가 환율 변동폭을 30%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량의 어떤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네. 외국인 순매도가 환율을 상승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올해 또 2월에 그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 중동 전쟁 때문에 환율 레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한 50원 정도 뛰었고 네. 여기에 플러스 외국인 리밸런싱 수요가 겹치면서 이제 원화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올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다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이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1년 전에 한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3,000조 원, 네. 이 중에 이제 약 824조 원이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이었어요. 근데 어제자 기준으로 한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약 8,000조 원, 네.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한 네. 비중이 무려 3,000조 원이 네. 되었습니다. 3,000조 원에서 100조 파는 거는 사실 리밸런싱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사실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8%였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거의 약 40%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앞으로 리밸런싱할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에도 안 좋은 거네요. 그럼 더 많이 남았어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올해 정도는 계속 네.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 아까 전쟁 얘기하셨는데 네. 진짜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지금 기준으로는 네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하고 뭐 MOU를 맺었다. 아,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네. 다 열겠다. 네네. 그럼 이제 원화 강세 요인이 아닐까라고 잠깐 기대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하신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제 네. 과거 수준을 회귀하는 데는 당분간 시차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효과가 바로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아까 이제 막 8,000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1%만 움직여도 막 80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외환 거래액 대비해서 네네. 이 금융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이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건가? 우리나라 어떤 화폐 그 거래 시장을 조금 더 글로벌하게 키워야 되는 건가? 네네. 이런 생각 좀 약간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 외화 시장은 굉장히 통제된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뭐 MSCI 편입되는데 약간 장애 요인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고요. 이제 원화를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제한적이고 이 거래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화 시장의 심도가 낮다, 뭐 뎁스가 낮다. 그러니까 네. 조금만 출렁여도 크게 환율이 움직인다. 이러한 지적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이 부분은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제 원화 국제화를 네.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좀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코스피가 빠지면 네네. 원화도 좀 안정화되는 겁니까? 나가려다가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환율 변동을 이제 구조적 네. 요인
그다음에 네. 일시적 요인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한다면 네. 일시적 요인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측면에서 네. 좀 약세 요인이 약화되진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죠? 코스피 투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가 좀 헷갈리는 맞습니다. 영지까지 왔는데 네네.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뭐 100조 원 나갔다는 게 되게 커 보이지만 외국인 네. 입장에서는 800조가 3,000조가 됐는데 네. 자기가 판 거보다도 가치가 막 더 빨리 자라니까 아무리 팔아도 네. 계속 그 포트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거의 상추네요. 네, 잘라도 계속 일어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실 리밸런싱 수요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장님, 우리가 나가는 돈도 많지만 네. 사실 요즘에 무역수지 흑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두 기업 합쳐서 1년에 뭐 500조가 지금 훌쩍 넘을 기세고 내년엔 더 크게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럼 이 정도 금액이 투자 조금 하고 들어오건 들어오고 하면 조금 강세 요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무역 측면에서 환율을 보는 방식이 있고 네네. 금융 측면에서 보는 방식이 있어요. 금융이 아까 우리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냥 네네. 해외 투자 많이 나가고 NDF 시장에서 환율 관리 잘 안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신현성 총재는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고환율,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금융적인 측면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한다. 네. 그래서 이 금융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이 해야 된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네. 무역적인 측면에서 건드는 게 아니라. 그럼 버는 달러들이 요즘 잘 안 들어오는 겁니까?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네. 미국에서 달러를 벌잖아요. 네. 예를 들어 달러를 벌면 그거를 미국 계좌에 그냥 두는 경우가 있고 네. 그거를 뭐 미국 국민은행에 넣어서 한국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흐름을 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계좌에 계속 넣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투자 들어갈 건데 이걸 왜 굳이 지금 들고 들어오느냐라고 해서 현재 미국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데 실제로 달러가 안 안 들어오는 들어온다. 구조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이 그런 입장이다. 네, 네. 어차피 그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스텝 1, 2, 3, 4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뭐 반도체부터 전력, 그다음 광학, MLCC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네네. 이 기업들이 다 대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700조, 800조 벌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로 과연 들어왔을까? 아니 그러면 무역수지 흑자 낸 기업은 투자하느라고 안 들어오고 네. 금융 쪽은 코스피 올랐다고 리밸런싱 한다고 나가고 뭐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양쪽이 다 나가는 수요만 있네요. 그나마 호재인 거는 네네네. 외국인들 있잖아요. 네네. 외국인들이 지금 나가는 거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수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려고 그 계획은 잡아놨는데 이 자금을 집행을 하려고 했던 수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들이 지금 왜 시작을 안 했냐고 하면 네.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 타이밍을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 무서워서 좀 우리가 좀 천천히 올라갈 걸 그랬나요? 너무 빨리 올라와서 외국인 분들이 못 들어오신다 그러면 확실한 거는 거의 못 들어왔습니다. 아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그게 롱머니라고 하거든요. 롱머니. 네. 헤지펀드 말고 헤지펀드는 예. 진짜 단타로 들어오는 애들이고 헤지펀드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고 하면 롱숏 전략으로 다 들어와요. 롱도 하는데 숏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롱머니들이 아닌데 롱머니라고 하는 거는 사놓고 그냥 쭉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자금들은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유 그렇게 늦게 투자해서 돈 언제 보시려고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는 반도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네. 원래는 거버넌스 개혁이 제일 컸거든요. 음. 근데 거버넌스 개혁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반도체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한두 달 만에 미국이 2배가 올라버렸어요. 네. 들어오시겠어요? 우리나라 개미분들은 잘 사시던데. 근데 롱머니는 한번 들어오면 단타 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와치리스트로 놓고 그 선진국 편입 지수. 네. 그런 것들이 되면 일정 부분 무조건 사야 되는 수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머징 수요보다 선진국 수요가 시장 파이가 훨씬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그냥 ETF처럼 들어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면 지수가 높든 낮든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해외 투자자들이 신규로 유입할 수 있는 수요들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가 제 생각이에요. 이 투자 쪽이랑 무역 쪽 건들지 말고 단기적인 환율 때문에 그거를 하면 흐름이 끊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1980년도에 미국이 반도체라는 거를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시절 때. 그때 최대 수출국이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에. 근데 당시에 미국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의 중국처럼
이 국가를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했던 게 플라자 합의였다는 걸 하는 거죠. 네. 일본이 떨어지면서 그 수출의 대부분 물량들을 가져간 나라들은 결국 미국에 투자를 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만. 네네. 지금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뭘 먹고 살았습니까, 사실. 그 반도체 레가시 사이클을 이번에 AI 사이클은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결국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바로바로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지금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최종 목적지는 그냥 LLM 돌려가지고 돈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대부분 산업들에 다 집어넣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 대부분 산업들을 그럼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인데 여기서 투자를 멈춘다? 환율을 막으려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부장님 만약에 이거 정말 상상이긴 한데 우리가 점점 커지고 만약 미국으로 투자하는 길을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국내로 투자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 갑자기 미국이 옛날 일본에 했던 것처럼 야 반도체를 한국이 그렇게 해? 잠깐 들어와 봐.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 말고 무슨 뭐 신라 호텔 합의나 무슨 호텔 합의 뭐 이런 거 우리도 환율 약해지고 그럴 가능성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거 없습니까? 왜냐하면 네. 미국의 핵심 목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 세계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25%입니다. 네. 중국이 2000년도에는 3%였어요. 네. 근데 지금 17%, 18%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를 미국은 막아야 되고 한국은 지금 전 세계 GDP에서 얼마를 차지할까요? 미국이 그렇게 위협적일까요? 아, 미국 입장에서 보기엔 좀 별로 안 위협적이다. 네. 당시에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이 네. 전 세계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금의 중국보다 더 높았다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인 걸 때 때리는 거지. 아, 우리는 위협적이진 않아요. 우린 프렌들리하죠. 네. 저는 이번에 중국이 수출 비중이 떨어지는 형태에서 이 AI 사이클을 우리나라가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반도체 때도 40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번에 AI 반도체도 40년. 핵심 네. AI 사이클은 저는 40년 간다고 보거든요. 네. 이 산업이 깔리는 데까지. 네. 그럼 계속 뭔가 만들어지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석유가 패권의 핵심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뭐 HBM이다, 뭐 컴퓨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미래 사우디아라비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희소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강대국이 됩니다. 희소한 언변을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희소하지 않으니까 제가 부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네. 생각해 보면은 아까 MSCI 선진국 지수 아직도 편입이 안 됐잖아요. 네.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아직도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 안 시킨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24시간 원화를 여기에서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제약 요건으로 알고 있고 이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풀어나가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24시간 거래가 안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 겁니까? 국제화된 통화라고 하는 기축통화나 중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당연히 되고 사실 뭐 거래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고 네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97년 외환위기로 인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세고 네네. 이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이제 외환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조금만 뭐 자금이 나가도 한 100조 나간 걸로 지금 환율이 막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등치에는 좀 안 맞는 옷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네네, 100조 맞습니다. 나가도 네네. 뭐 축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네. 갑자기 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네. 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시보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효과가 된다고 하면 오릅니다. 코스피 오른다 모릅니까? 그게 내가 나중에 제가 논문으로 증명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 환원을 하면 주가가 오르냐? 네. 주주 환원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냐? 주주 환원을 하면 주식이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냐? 그럼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아니요, 해도 그게 주주 환원이 주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오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예. 결국은 그거를 믿음을 주고 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믿음 어떻게 줄까? 코스피 올라간다는 믿음 주듯이 왜냐하면 제가 환율도 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안정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거버넌스 개혁했잖아요. 네네. 주주 환원을 했잖아요. 배당 많이 하라 이런 것도 했고. 그런데 과거에 배당을 한 기업이 없었을까요? 과거에 있었죠. 배당 주식. 그 기업들이 올랐을까요? 계속 저평가였습니다. 네. 배당 계속 했는데. 네. 그런데 왜 그때는 안 오르고 지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심리다. 심리라기보다는 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게 플라시보 효과다. 네.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을 했잖아요. 네.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나라 국민들이 믿었고
해외 국가들이 믿기 시작하면 돈이 네.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식이 오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이 들어오는 거를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네. 돈이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나라는 아직 비싸지 않다. 금융에 대한 믿음. 네. 이 나라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니까 환율이 결국은 안정화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도 잘 만들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꼼꼼히 따질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설파한다고 믿진 않거든요. 네. 결국은 이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매우 개혁이 되는 거고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괜찮다 들어오시라. 이게 잘 되면 실제로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강세가 된다고 하는 거죠. 원화 강세에 대한 믿음이나 장기적으로 한국이 강대국이 되거나 아니면 제도가 이렇게 정비되니까 네. 환율은 곧 내려갈 수 있어. 너희들 지금 투자 안 하면 늦는다. 네. 야, 한국 날아가면 어떡하니? 나중에 네. 높은 가격에 살려고 이런 이제 믿음을 주면 줄수록 조금 나아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에서 100% 벌어도 예를 들어서 네. 환율에서 100% 터지면 네. 0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환율이 약세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네.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만약에 비싸다고 해도 환율이 엄청나게 강세가 될 거라고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구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좀 쌓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그래야 된다. 되고 네. 성장이 올라가고 우리가 니네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봐왔던 그런 성장이 아니다. 질적으로 달라졌다. 네, 이 AI 사이클의 핵심이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총에 뭐 4위, 최근에 영국을 이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중국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느린 거 아닙니까, 부부장님? 이게 너무 올라와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예.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빨리 한국에 투자하셔야 빨리 벌 텐데. 그러니까 제가 뭐 주식 투자를 뭐 해서 뭐 부자 돼서 이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게 싸집니다. 그러면 투자를 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산업 사이클이 레거시 산업이라고 하면 투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생태계가 다 뺏겨버린다고 하는 거죠. 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그렇게 현금 흐름을 다 써가면서까지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 사이클 자체가 생태계가 제 편은 단시간에 될 가능성이 매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뭐 대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에 이 운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장님, 지금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네.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역시 수출 기업입니까? 그렇죠. 수출 기업이라고 하는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수출 기업. 그러니까 달러 매출을 일으키는데 달러 네. 원가가 커지면 이익이 네. 안 남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원가를 통제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주도주라고 하고 있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원가도 같이 어차피 달러로 줘달라. 우리나라는 어쨌든 원자재를 다 사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비용 단에서도 통제가 안 되면 비용이 매출을 잡아먹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비용을 통제를 하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앞으로 제일 좋은 기업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EPS를 보든 영업이익률을 보든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양극화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캐펙스 사이클 자체가 아직 수요는 초기다. 들어오지도 네. 않았잖아요. 네. 그 제대로 된 수요는. 재번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늘어난다. 최근에 컴퓨터라고 하는 거 있죠. 컴퓨터. 계산 능력을 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토큰 얼마 쓰냐 이런 거를 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컴퓨터의 가격은 2023년 대비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에서 봤는데 90%가 빠졌더라고요. 가격은. 그런데 더 많이 써서. 이 매출, 네. 그 지출은 2배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가격을 빠졌는데 더 많이 쓰니까 이게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저는 이 AI라고 하는 게 마지막 그 B2C 산업까지 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의 매출액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부부장님, 그 조금 구체적으로 종목이나 아니면 섹터를 조금만 찍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네. 뭐 반도체도 들어갈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느 쪽이 있을까요? 결국 이번에 하여튼 고환율의 최대 수혜 산업군은 뭐 AI 인프라 공급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사실 HBM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계속 가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 정량적으로 저는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네. 그것도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네. 제가 그냥 느끼는 생각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독점이다 지금. 어... 네. 그런데 이거가 지금 상승폭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상승폭이 앞으로 6개월 뒤에도 1등, 2등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네. 조금 다르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디를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1막은 저는 반도체를 계속 보고 있고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집을 싼다고 하면 그 거의 철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집을 지을 때마다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두 번째가 결국은 HBM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데, 이 데이터 센터를 결국 지으려면 여기에 뭐가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력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네네. 전력 인프라 기업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저는 이 사이클이 사실 가장 긴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송배전망을 다 갈아엎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조정 때마다 사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전력 관련.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VL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사실상 우리가 LLM을 공부를 하다 보면 LLM, VLM, 그다음 VLA 이렇게 넘어가요. VLM은 결국 자동차에 MLC 같은 광학이나 레이저 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예전에는 9,000개가 들어갔는데 지금 15,000개가 들어간답니다. 네. 앞으로 모든 것들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지금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가 올라갔던 이유죠. 이유였어요. 네. 네. 이것들이 그럼 앞으로 어디에 장착될 것이냐? 네, 로봇? 그게 네. VLL이라고 하는 비전, 랭귀지, 액션, 결국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모든 네. 것들이 다 들어간다. 자동차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조선에 들어갈 수 있고, 방산에 들어갈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갈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장 마지막이라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4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저는 2막과 3막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4막에 들어갈 때 또 이 1막이 수요가 폭증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엮여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1, 2막 같이, 2, 3막 같이, 3, 4막 같이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네. 3막은 올라가고 있어 4막은 지금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콤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력이 떨어질 때 전기가 올라가주는 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이 사이클 자체를 계속 돌려가면서 본인이 아웃퍼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비용에서 달러가 얼마나 섞여 있는가가 네. 되게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이고, 두 번째로 상승된 비용을 구매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뭐 구매 전가력이 있거나 내가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거나,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ABM이나 SSD 같은 메모리 같은 산업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결정력도 충분히 있고, 이 달러 수익 대비 나가는 비용 측면에서 원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네네. 고환율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 뭐 AI 인프라 투자 기업들이 네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교수님 생각하기에도. 네, 근데 이제 인프라 기업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그룹핑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룹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초고압 변압기나 전선 같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미 쌓아둔 주문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가 여기는 이제 구리값이 오르면 이제 그 오른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겠다는 이 원자재 가격 연동 조항을 계약에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가격 전가력이 있는 경우도 괜찮게 볼 수 있다. 다만 뭐 AI 서버나 반도체 장비, 뭐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달러로 버는 만큼 달러로 나가는 중간재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환율이 단지 높아진 비용을 완충해주는 역할 정도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좀 기업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갖고 그룹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준을 싶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주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에 해외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싸네? 이렇게 하고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물가가 얼마나 비싼 나라인데 네.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싸네 평가를 받아서 관광이 늘어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구조적이라고 보는데요. 먼저 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에피소드 2개 말씀드리고 이제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외 대학과 이제 교환학생 교류 협정 체결하는 일을 4년째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 대학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 오고 싶다는 수요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서 엄청나게 협정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 외국인 학생들한테 탑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왜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에 막 네. 도쿄나 뉴욕 느낌이 지금 서울에서 나나 봐요. 그래서 오.
그래서 이제 근데 무엇보다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안전하고 힙하고 뭐 싸고 뭐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네. 이 두 번째로는 얼마 전 행사에서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4분이랑 이제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내가 한국에서 어디를 쇼핑 가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올리브영을 가셔야죠 그랬더니 제가 갔다 왔다고 이미 갔다 왔는데 거기서 파는 물품을 아마존에서 검색해 보니까 다 있더라. 네. 뭔가 더 좋은 곳이 없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K 뷰티의 인지도가 정말 글로벌하게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라도 이게 똑같이 증명이 되는데요. 올해 4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이 677만 명으로 네. 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나 증가했고요. 이제 3월과 4월에는 월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만 명을 역대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신증권의 유정연 애널리스트님 보고서를 보면 이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한 해 평균적으로 소비한 액수가 164만 원인데 이게 내국인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소비한 2,400만 원의 7%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오면 내국인 소비의 0.07명에 부는 소비를 한다. 그래서 올해 한국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목표가 2,3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그럼 2,3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올 경우에 한국에는 161만 명의 소비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일례로 이제 그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작년 5%에서 올해 7%로 증가했고 이 명동 지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출액 비중이 30%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이 2, 3년 전에 일본 백화점이 이제 일본 관광 호황으로 인해서 백화점주가 거의 400% 이상 증가하는 길을 한국의 이제 백화점주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이라는 게 한국을 쇼핑하기 좋은 나라라는 보조 엔진을 달아준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전체의 관광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관광객 들어와서 아까 100만 명 이상의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거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내수 산업들이 그동안 사실 네. 눌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내수 산업들에도 네. 조금 어떻게 빚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근데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외국인 관광객과 접점이 있는 그런 유통 접점이 산업이 있는. 가장 큰 수혜를 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부분이 내수 도움의 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부장님, 네. 포트폴리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항상 얘기하던 게 있었거든요. 포트폴리오 짤 때 달러는 꼭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한 그냥 5, 6년 훨씬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걸 유지해야 되나 라는 좀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그 말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경기 순환 주기 있잖아요. 네네. 뭐 회복기, 뭐 후퇴기, 뭐 위축기, 네. 뭐 확장기. 이 경기 순환 주기에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주기는 후퇴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달러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위축기 때 네.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너가 주식으로 잃는 돈을 환율에서 일정 부분 해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들고 갈 때는 달러 투자해서 내가 지금 환율을 무조건 이거를 10원을 먹어야겠다. 이런 관점에 들어가면 달러 투자 못 합니다. 결국 이거는 해지의 관점, 보험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라고 하는 거고 달러를 들고 가서 방법은 해외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달러 MF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져간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네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달러 자체를 가져가 갈지. 근데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 위축일 때 달러가 해지를 해주는 방식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기금들이 환 오픈이라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달러를 들고 가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네, 보험의 네. 관점에서 일정 부분 들고 가는 거는 좋다. 그리고 현재 뭐 무역 관점이나 이런 투자의 관점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달러의 약세가 추세적으로 나오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1,500원이 뭐 1,400원대로 내려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400원을 뚫고 내려가고 1,300원이 되고 그 가능성은 지금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것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요즘 보면 주식시장이 강한데 네. 달러가 강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약하면 달러가 또 강해지는 건가? 이게 원래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원화가 좀 강해지고 환율이 내려가면서 네. 그렇죠? 이게 나중에 빠질 때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엇박자로 그렇죠. 해지를 네. 하는데 네. 요즘에는 어떻게 주식시장이 강해지면 달러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변동성 때문에 빠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기가 생겼을 때 보통 해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달러지. 주식은 2% 오르면 환율 2% 빠져야 된다. 이렇게 그런 논리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흐름을 좀 보시면 훨씬 더. 길게. 네네. 그러면 막 가져가다가 달러에서 손실날 수 있죠. 근데 주식에서 올랐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게 자연 해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오른다고 하면 환율에서 빠지는 것보다 주식에서 오르는 게 더 클 거예요. 근데 잃었을 때를 대비 한번 해보세요. 잃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블랙스완이 왔을 때. 네네. 그때는 주식에서 50% 깨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달러가 약세가 될지 강세가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왜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지 자산으로 들고 가는 건 여전히 의미가 있다.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애들은 원화가 약세가 되면 더 자기들이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달러로 근데 받으니까. 달러에 부채가 많은 애들은 네. 박살납니다. 예. 근데 지금 달러에 부채가 많은 애들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들이고 네.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아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화랑, 네.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불황,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대신 우리나라 전체 GDP 놓고 보면 이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체 큰 GDP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K자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리밸런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뭐 외환보유액이 늘리면 바로 떨어질 거다?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언론에서 뉴노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투자의 시대가 초기라고 보면은 이 정도 환율대가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된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환율이 더 올라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는 달러 부채가 많은 데들입니다. 네. 환율이 올라가면 그들의 부채는 더 많이 잡힙니다. 그 달러 부채를 빌려준 곳은 우리나라 은행들입니다. 네. 그러면 은행들은 이 기업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채를 회수합니다. 그럼 얘들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생각지도 못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식은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은행들이 이 기업을 생각하기에 더 위험해 보인다고 그러죠. 네네. 이 기업들은 달러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환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뭐 현재 한 1,500원대 이런 게 뉴노멀처럼 좀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예. 아니 되게 들으시면 아, 실망하실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네. 구매력 평가설에 수렴한다. 뭐 빅맥이 한국에서 8,000원, 미국에서 8달러면 장기적으로는 뭐 1,000원이 1달러에 수렴한다. 네. 근데 그 장기가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환율 자체를 예측해서 자산 배분을 하진 않잖아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과 환율 간의 뭐 코릴레이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환율 수준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하면 좋겠다. 예측이 어렵다. 네네. 예. 내가 아까 구매력 평가설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구매력이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길게 봐서는 네네.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아, 네. 그래서 사실 그 신윤성 총재님 그 발언을 보면 진짜 되게 네. 재밌거든요. 보시면 이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대비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인 것 같은 경향이 있다. 이거보다 더 과도한 속도로 움직이면 분명히 이거를 컨트롤할 정책 수단을 다 갖고 있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막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다만 뭐 여러 가지 약간 일시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로 진정되는가 또 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속도 차이라던가 요인에 따라서 이제 환율은 조금 하향 안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조금 하향 안전하다고 보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환율이 1,500원대 위에서 좀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 고환율은 과거와는 좀 다르죠? 과거는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고환율이 왔는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 야, 이 요인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정말 여러 개로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은 생각은 정말 이게 투자의 시대가 돼서 우리나라가 마치 과거 일본처럼 글로벌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그 투자의 수혜를 다시 받을 때는 또 환율이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한번 그런 기대를 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역시 중요한 거는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에 맞는 우리의 투자 또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사이더스 리포트 자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선영 교수님과 그리고 성상현 부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